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청년과 중년의 정치 논담 2050 정치 맞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막 오르는 미래 권력 대전.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인 것 같아요. 지금은 명실상부한 1강입니다. 그렇죠. 당내 경선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금 내리막을 탔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이재명 지사가 거의 뭐 독주 체제, 예전에 뭐 TV 프로그램에 보면 뭐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침없이 1위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독주 체제를 이대로 가서 경선을 치를 것인지는 굉장히 의문점이 좀 있죠. 친문에서 이런 상황을 썩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이재명 지사가 잘하는 것도 많지만은 한계도 많이 있거든요. 또 저러다가 또 한번 사고 한번 치면 또 급전직하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저는 제3 후보들도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다. 이 두 사람 플러스 제3 후보까지 해서 한 3, 4명 정도가 경선을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의 최대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당내 지지 기반이 없다라는 걸 테죠. 이재명 지사께서 뭐 나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라는 발언을 계속 하시잖아요. 탈당의 가능성 사실 없다고 봐요.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민주당을 지킬 것이고, 또 오늘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낮, 연, 밤, 명이라는 좀 단어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낮에는 이낙연 지사에 대해서 열심히 뭐 하고, 밤에는 좀 뭐 은밀하게. 왜냐면 여의도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대세가 대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개파나 측면, 세력 측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좀 의원들과 스킨십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또 대선 경선에 들어가면은 또 모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전국 대학생위원장에게 이재명 지사가 만나자고 한 적 있나요? 다 만나자고 하던데요? 좀 사람이 어떻던가요? 사람 좋던데요? 이 사람 대통령이 될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은 드시던가요? 좀 대화를 좀 해보니까 그래도 본인만의 정책이 갖춰져 있고 아젠다에 대한 준비가 좀 있다. 그게 좀 여론조사에 요즘은 반영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자기를 좀 낮추거나 포용하고 그 관용의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지 않으면 아주 날카롭게 공격을 해댔고요. 뭐 지난번에 그 조세연구원하고 붙었을 때도 그랬던 거고, 그 조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말 학자적인 양심에서 리포트를 쓴 건데 그런 거조차도 수용을 못하고 반격을 그때 거칠게 했었고, 또 남양주 시장하고 그 갈등도 보시면 알지만은 이게 선별 지급이 옳은지 보편 지급이 옳은지 실은 이건 답은 없거든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데, 남양주 시장 같은 경우는 선별 지급을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랬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찍어가지고 그냥 기획 감사를 한 거죠. 그래서 서로 법정 지금 아마 고소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경기도 내에서 있는 기초단체장 하나도 품지 못할 정도 아량이면은 저분이 국가 경영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의문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관용이라든지 포용의 리더십을 갖추지 않으면은 저는 어떤 선을 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약점으로 지적할 만한 게 있다면은 이제 의원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 이제 의정 활동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대화나 타협 이런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실 국회 경험이 없는 거는 단점으로도 볼 수는 있으나, 사실 성남시장을 8년 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있고,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5선, 6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전초 단계가 국회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300명 사이에서 갈등 조정 중재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 저는 이제 약점으로 보는 거고,
또 지금 경기도 쪽 제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오피니언 리더들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은 경기도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환호를 하지만은 직접 그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님이나 다른 대선 주자들은 사실 국회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행정 경험은 뭐 1년 내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만의 또 행정 경험이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장점은 제가 이제 단점 먼저 얘기하고 장점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래요? 말씀하셔가지고 장점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재명 지사? 예. 어쨌든 선명성이 있죠. 선명성이 있고 밀어붙이는 또 추진력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 시리즈를 통해서 어쨌든 보편적인 복지 쪽에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하고는 조금 부합된다. 그런 점에서 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장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언제 퇴임하세요? 이분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 그 민주당 당원 단계에 따라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9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당내에서는 뭐 사퇴 시기는 사실 대표님 마음이죠. 아직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고 직전에 좀 사퇴하시지 않을까. 일단 이낙연 대표가 처음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때 좀 우려가 많았잖아요. 이분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느냐. 어쨌든 간에 나왔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모델로 가겠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성공적이었나요? 실패적이었나요? 제가 먼저요? 이르는 것만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는 이낙연 대표와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이 사실 많이 없었던 거는 저도 사실인 것 같은데 이번에 당대표를 함으로써 의원들과의 스킨십에 굉장히 가까워졌다. 국민적 지지율을 잃고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체급은 늘어난 건 사실이죠.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중량감 있게 보이는 거지. 이재명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득을 얻은 거고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대만큼은 못 가져갔지 않느냐. 아마 당 대표를 끝내고 뭐 이낙연 대표 측근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다 그러는데 정말로 뭐 그렇게도 기대가 되는 거죠. 당대표로서 보여줬던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좀 가장 일을 많이 한 당대표로 남지 않을까. 각종 사안마다 현장을 찾아가거나 뭐 TF를 통해서 입법적인 성과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저는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저도 입법적 성과는 높이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 입법적 성과라는 게 국민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인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국민 화합이라든지 통합 쪽에서 약간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큰 지적이 공수처 출범이라든지 뭐 검찰 개혁 부분에서는 성과를 좀 낸 것 같습니다. 다음 인물 얘기해 볼게요. 요즘에 거의 얘기가 안 나와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니까 이분 역시 같이 사라졌습니다. 뭐 지지율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미래는 사실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개인기로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뭐 이낙연이나 이재명처럼 추미애와의 갈등을 통해서 부각된 분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서 지지율이 사실 빠지고 인지도나 뭐 주목도가 빠지는 건 사실이고 이거는 또 본인이 극복해내야죠. 개인기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군인하다가 총칼로 대통령을 한 경우는 있어도 이런 다른 전문직 공무원 하다가 대통령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총리를 했던 공무원이 되고 한 명도 없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 본인이 내세워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카드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지율 반전 포인트가 뭐 조금 다시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공수처가 지금 이제 인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정권 수사를 공수처가 무엇을 가져오느냐, 뭐 그다음에 그 전에 윤석열 총장이 속도를 낼 것이냐,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또 불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설령 반전 포인트가 생겨서 여론 지지율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출마를 할 여건도 안 될 뿐더러 출마를 하더라도 지금의 지지율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력한 후보로 보는 것은 언론이 만든 가공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윤석열 총장 계속 뭐 인사청문회나 검증의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또 본인이 좀 주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는 분명한 여당 대권 경쟁에 또 다른 가장 큰 변수로 떴어요. 사실은 정세균 국무총리 얘기인데요. 대정부 질문에 나왔고 이제 홍준표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앞섰습니다. 대선 나오실 겁니까? 라고 홍준표 대표가 보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나온다는 말씀 안 하셨단 말이죠. 이분의 강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정세균 총리님을 따른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의장 경험도 하시고 총리 경험도 하시고 이런 경험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겠으나 또 강점이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은 이미 정세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새로운 바람이나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조금 지금은 동떨어져 있다. 정세균 총리는 제가 이제 가까이서 뵙고 요 근래도 계속 뭐 연락을 하시니까 어쨌든 당내 기반이 튼튼한 것은 굉장한 강점이죠. 또 무엇보다 실물 경제에 좀 밝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실책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좀 경제 문제인데 이 경제를 보완할 수 있을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점이 있다면은 호남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약점이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박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경륜이 식상함과 피로감으로 또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 후자의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만연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 이낙연 대표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같은 총리를 지냈고 경륜도 지역 기반도 있고, 그렇고. 지역 기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이낙연 대표가 지면서 정세균 총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많이 내나요. 이낙연 대표님이 빠진 만큼 사실 정세균 총리가 올라야 그 말이 사실 성립되는데 그분들이 또 무당층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또 뭐 친문도 현실적으로 계산할 텐데 여기는 한 3%, 4% 최근에 여기는 그래도 한 14%, 15%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단순 비교만 해도 한 3배, 4배가 이쪽이 많은 건데 그렇다 여기를 놔버리고 일로 가겠느냐 그것도 좀 쉽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좀 있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좌희정 우광재 우병팔이라고 불렸던 이광재 의원인데요. 광주에 가고 대선 출마를 시사를 했어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친노를 통해서 친문 쪽을 껴안아 보겠다는 그런 의도이기도 하고요. 또 이광재 의원이 처가 가기는 또 부산이더라고요. 자기는 강원도지만은 부산에서 이 전국을 아우르겠다는 이런 구상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비춰볼 때 뜻이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이 붐업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를 지금 아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10년 동안 정치를 쉬셨잖아요. 쉬고 이번에 국회의원을 다시 당선되셨는데 이번에 말고 다음에도 한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직전이고 대선 와중에 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 기간 안에 본인이 뜨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은 좀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출마는 좀 경선에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 라디오 나가고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86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 나올 거고 그게 판을 흔들 수 있다. 충분히 애견 가능한 일인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네. 현재 통일부 장관으로 있는 이인영 좀 더 합대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광재까지인데 김경수 지사가 살아나면은 글로 힘이 쏠리겠지만은 김경수 지사가 지금 볼 때 살아나기는 쉽지 않죠. 2심까지 이렇게 실형을 받아서. 그래서 김경수 대안을 계속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을 텐데 그 적자가 누군가를 놓고 고민하는데 지금 아마 임종석 전 실장 뭐 최근에 행보라든지 메시지 내는 거 보면은 거의 뭐 그 정치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봐도 되는데 그다음에 이인영 같은 경우도 원래 김근태 계보여가지고 친문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런 색깔이 좀 옅어지고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이란 중책을 맡고 있고 앞으로 한 1년 안에 어떤 통일 남북 문제에서 이슈가 불거질지 모르지만은 제대로 된 이슈가 불거지면은 주자로 부상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586 세대 정치인들이 사실 당대표를 아직 못 해본 건 사실이지만 당내 국회의원들을 봤을 때 좀 아직은 이상한데 젊다는 좀 인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데 60대 초반이죠. 50대 그쵸, 60대 후반에서 초반에, 그쵸. 아직은 좀 젊다라고 인식이 있는데 젊은 건 사실. 네. 너무 여당 얘기만 했어요. 사실은 야당은 지금 대선 주자가 안 보여요. 뭐 그래. 이제 뭐 대선 주자 있는 거 그마저도 안철수, 오세훈 이분들 다 서울시장 출마해 버리고 하는 바람에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원희룡 제주지사 셋 정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대통령 선거 후보 정해졌다고 봐요. 홍준표 의원이 그냥 또 대선 후보로 그거는 너무 바람막이십니까? 그분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직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똘똘 뭉쳐 있더라고요. 홍준표 의원 음식으로 말하면 아주 매운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우면서도 이게 자극적이니까 또 막 젓가락질이 간단 말이에요. 몸에는 안 좋은데 설사예요. 맛있어 이게. 아마 그래서 홍준표 그 대선 후보론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후보들은 글쎄 거기에 비춰보면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처럼 우리 생각에도 뛰어오르지 않을 뿐더러 나와도 될까 이런 또 의구심이 있잖아요 지금. 야당은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오면은 가장 우리가 힘들 거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다. 만만해가지고 다 반반해.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간 만큼 좀 배제하고 가장 좀 민주당에 위협적일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봤을 때 홍정욱 전 의원이라고 뭐 물론 따님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야당의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 그냥 뭐 허울뿐인 경제 전문가거든요. 근데 홍정욱 대표는 본인 직접 기업도 경영하고 또 잘생겼잖아. 네, 잘생기기도 하고 유학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아젠다를 가져갈 수 있는 좀 유일한 지금 대통령 후보군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 지금.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점에서 답답하죠. 그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습니까? 끝났죠. 그 원래 설 때는 좀 친지들 모여갖고 야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야 돼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설 밥상의 맛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좀 아쉽게도 그 보고 싶은 가족과 친지들 함께 할 수 없는 설이 됐습니다. 저희 영상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한번 좀 깊게 생각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